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야차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나현 감독님의 영화인데요. 프리즌 이후 감독님의 두 번째 연출작입니다. 저는 아직 프리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야차가 처음 접하게 되는 나현 감독님의 영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야차가 그렇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후진 영화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평이한 수준의 영화였다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 거죠.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눈에 띄었던 요소 중 하나는 배우분들이었는데요. 주연 배우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구 배우님은 대한민국 대표 배우 중 한 분이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안정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고요. 박혜수 배우님은 이제 이분이 연기적으로 물이 완전히 올랐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 이후 박혜수 배우님이 이정재 배우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분위기가 의아하고 안타까웠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못지않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역시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주 가끔씩은 제 리뷰가 다소 음모론적이고 무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야차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리뷰에 대해 과잉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께서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 흐릿하게 녹아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에 대해 미리 인정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그러한 지점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을 꺼주셔도 좋고 혹은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여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야차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의 국적과 관계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분석, 4년 전 사건의 의미, 쥐가 상징하는 것, 브로맨스 관점의 접근, 마지막으로 한지훈이 고소공포증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야차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如有反抗，可以击杀。 야차는 장르적으로 보면 일종의 첩보물이자 언더커버의 외피를 두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중국의 선양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간의 관계를 영화로 끌고 들어오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러한 국제적 관계가 단순히 영화의 장르적 재미를 위해서만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현실의 동북아를 바라보는 감독의 의식이 투영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챕터 1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야차는 남한과 북한이 화합에 도달하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방해하는 일본을 척결하는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영화의 스토리부터가 그렇죠. 문병욱이 일본의 스파이가 된 이유는 북한만이 아니라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딸 문주연을 남한의 요원인 강인에게 부탁하죠. 이렇게 북한의 고위 간부가 남한의 요원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설정은 결국 남북을 끈끈한 동포애로 엮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관계와 구도 혹은 그들의 여러 행동에서도 남북 간의 유대가 형성되는데요. 그에 대한 예를 쫙 나열해 보겠습니다. 강인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북한 보위국 인원들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보위국의 리더격인 인물과 대치 상황에 놓이게 되죠. 사살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인은 상대를 보내줍니다. 야차라는 다소 잔혹한 의미로 불리는 인물이 북한 인민에게 휴머니즘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강인은 북한 고위부 요원인 련희와 연인관계로 엮이면서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으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결국 남북이 공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한지훈과 문주연의 관계 또한 의미심장해 보이는 거예요. 우선 블랙팀에 겁박당한 주연을 풀어주는 것도 지훈이고요. 오자와 일당에게 잡힌 주연을 대사관에서 최종적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지훈입니다. 이렇게 둘은 계속 짝으로 엮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11의 아지트에 숨어들었을 때 11은 방 안에 둘만 남게 되는 지훈과 주연에게 상당히 성적인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두 남녀가 유사 연인의 관계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영화는 남남 북녀의 방식으로도 남북 간의 정서를 교류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본은 철저하게 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남북이 화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4년 전에 대한민국 영사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곳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선전포고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또한 오자와 일당이 문주연을 납치하고 고문하는 곳은 일본의 영사관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일본 국가적 차원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영화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라는 국가를 사실상 깡패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언급드린 확대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인물 관계도와 위상이 실제 동북아내의 국제 관계에 대한 감독님의 의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원팀을 이뤄야 할 동포라면 일본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막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화에는 일본을 다루는 두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G. 블랙팀이 일본의 영사관에 입성할 때 그들은 G를 공간에 풀어놓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영화가 사실상 그곳에서 뛰어다니는 일본인들과 G 사이에 등호를 형성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본을 쥐새끼들의 나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4년 전이라는 시간 설정. 야차는 4년 전 강인이 뒤통수를 맞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4년 전은 일본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불을 지른 시점이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4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실제 영화 밖의 현 시대에서는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요. 2022년 기준으로 4년 전은 2018년일 텐데요. 당시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히게 된 해였습니다. 또한 그 이듬해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행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반복되는 4년 전이라는 시점 또한 창작자의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무리한 의견일 것입니다. 야차가 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 영화가 2022년에 개봉하게 될지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4년 전에 강인이 오자와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인 염정원이 거대한 두더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야차가 감독이 바라보는 한일 양국 간에 대한 비유의 영화라는 지금까지의 저의 논지에 의거해서 본다면 친일을 하는 인물 때문에 남북의 화합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재벌 회장이 결국 구속되는 이유 또한 일본의 스파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야차는 이영훈 교수의 문제작 반일 종족주의와 척을 지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면면은 창작자의 의식에 대해 제가 추론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 감독님의 의견일지는 절대 알 수 없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센터에서 보낸 프락트지. 여기선 특별감찰관을 그렇게 불러? 이 바닥에선 정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 일명 39호 해외 은닉자금만 4조 이상. 야차는 언급드린 것처럼 첩보물이기도 하고 언더커버 스토리의 영화이기도 하면서 액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특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지강인과 한지훈의 브로맨스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브로맨스라는 것은 결국엔 서로를 거칠게 대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감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설정일 텐데요. 그에 대해 두 장면 정도가 떠오릅니다. 먼저 강인과 지훈이 함께 차를 타고 련희를 만나러 갈 때 지훈은 강인에게 안전벨트를 하라고 말하죠. 강인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지훈은 직접 벨트를 매줍니다. 이 장면은 설경구 배우의 인생작인 불안당에서 조연수가 한재호의 넥타이를 메어주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장면은 강인과 지훈이 벌이는 육탄전입니다. 11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둘은 싸움을 벌이게 되죠. 몸이 뒤엉킨다는 지점에서 사실상 이것은 스킨십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지훈이 사용하는 공격기가 유도라는 설정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두 인물이 몸을 부대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야차는 브로맨스의 감성을 가지고 가는 영화인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지훈이 강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곳으로 편입한다는 결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형님에게 훈육을 받고 계몽하게 되는 아우의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강인이 행하는 훈육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낙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차는 지훈이 3번 낙하하는 영화다. 지훈은 고소공포증 환자로 묘사되죠. 그런 그가 강인에 의해 3번 낙하하게 됩니다. 처음 마약을 했다는 정황으로 세팅된 호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지훈은 공안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잡고 있던 철골이 휘어지면서 화물차 위로 낙하하는 방식으로 탈출하게 되죠. 두 번째는 문병욱을 추적하다가 함정에 휘말려 공안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역시 지훈은 두 눈 질끈 감고 차 위로 낙하하는 방식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영화의 끝자락 오자와를 물리친 직후 강인은 이 사태를 내가 정리하라면서 지훈에게 깨어진 건물 유리창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뛰어내리든 어떻게 하든 탈출하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강인은 마치 어미사자가 새끼사자에게 생존력을 길러주기 위해 절벽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아우 지훈을 3번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담금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지에 살던 지훈이 음지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영화의 대사를 인용해서 표현한다면 본격적으로 똥물에 발을 담그게 되는 것이겠죠. 양복만 입고 있던 지훈은 블랙팀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서 사실상 블랙팀의 일원이 됩니다. 강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쿠키에서도 지훈은 강인의 오더를 받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야차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방법도 정의로워야 한다고 믿던 남자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고 믿는 남자로 성장하게 되는 영화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지점 역시 창작자의 의식이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야차는 쿠키 영상을 보니 이 편도 염두를 해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기획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언급드렸듯 저에게는 물론 나름 재미가 있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평범한 수준의 영화로 느껴졌거든요. 야차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훈육으로 개몽한 아우, 그들이 이룩한 남북화학과 일본 처당. 지금까지 야차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本当に楽しいまあそれはお前楽しいだけじゃねえよな。でも悪くねえ。